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의 박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로봇 개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신입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로봇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로봇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로봇이라고 얘기하면 로봇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것은 이런 게 로봇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뉴스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이 로봇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엘리베이터 안 탔으면,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누가 대신 날라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들어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1층에 도착한 배달원이 기다리고 있던 로봇에게 음식을 건네줍니다. 저도 탈게요. 가운데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지금 나오셔서 음식을 찾아가 주세요. 주문한 곳까지 배달원이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탈 수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정도쯤에 되면 그러니까 주상복합 단지하고 쇼핑몰, 영화관 등지에서 아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상용할 수 있을 거로. 식당에선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로봇이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가까이서 본 게 거의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일단 신기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카페에선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를 내리는가 하면 케이크 위에 장식용 그림을 1분 만에 그리는 로봇도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덕분에 힘든 일을 덜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로봇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뉴스를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로봇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배달을 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나와 있었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용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에 대한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첨단 의료기기가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수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현장, 한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환자가 음성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의사가 진료 소견을 말하면 자동으로 문자로 전환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건강검진 정보를 입력하면 주요 질병에 대한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할 사항도 알려줍니다. 미국 업체가 독점하던 로봇 수술기는 국내 중소업체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독자 개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목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세계에서는 두 번째, 다빈치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 간단한 검사로 근육과 체지방량, 비만도 등을 알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분야의 선두인 이 업체는 방사선 조사량을 절반 이상 줄여도 동등한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정밀 의료와 의료 로봇 등이 상용화되면 질병의 예방에서 치료, 관리에 이르는 전 분야의 의료 시스템이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 의료 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 기술 평가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기술의 사회적 가치와 잠재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술 평가 기간이 지금보다 30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제 로봇이라는 것을 볼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로봇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로봇을 최근에 본 것들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뉴스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보거나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로봇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실생활이 아니라 공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산업용 로봇, 즉 공장에서 실제 쓰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B 파텍은 선진화된 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스폰 용접 로봇은 일본 파트너사인 나치로봇을 활용하여 쌍용 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CM 및 협력업체의 차체 조립 공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크 용접 로봇은 일본 파트너사인 OTC 로봇을 활용하여 자동차 샤시 제품의 아크 용접 공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연 도금 강판 등 신소재 개발에 따른 최적의 용접 공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들링 시스템은 로봇에 각종 그리퍼를 장착하여 이송, 적재, 조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어떤 무엇인가 생산하는 건 생산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생활에서 보다는 이러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로봇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공장에서 많이 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코어로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보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어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 대신 무엇인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로봇 협회의 정의를 보면 로봇은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재, 부품, 공구, 특수장치 등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하며 다기능을 가진 매니플레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기능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산업 현장에서 2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건을 만든다든지 기계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로봇에서 이젠 점차 발전해서 3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 업종까지 우리가 로봇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을 보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또 서비스 로봇, 또 그것이 하나 더 발전된 지능형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밑에 있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용 로봇, 또 공공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 로봇들이 현재 많은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봤지만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그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직교 좌표형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보는 것처럼 직교 좌표형 로봇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점까지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로봇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치와 움직임을 정의할 때 직교 좌표형 로봇은 X축, Y축, Z축이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와 움직임을 얻을 수 있는 로봇을 우리가 직교 좌표형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통 좌표형 로봇입니다. 원통 좌표형 로봇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 움직임을 얻는 로봇을 원통 좌표형 로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구좌표형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밑에 부분이 구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위에 부분은 위아래로 슬라이딩 움직임을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와 움직임을 얻을 수 있는 로봇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 다관절 로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수평 다관절 로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스칼라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처럼 모터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고 그런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 축들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상하 혹은 어떤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얻을 수 있는 로봇을 보는 것처럼 수평 다관절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 다관절 로봇이다 라고 얘기하는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수직 다관절 로봇은 사람의 이 팔을 우리가 형상화한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 다관절 로봇은 그런 다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이 수직 다관절 로봇입니다. 주된 용도로는 산업용에서 용접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은 병렬형 로봇이다 라고 얘기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판, 밑판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저렇게 다리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것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병렬형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뭐 자유도, 포즈, 팔, 손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도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로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는 것처럼 팔, 손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물체, 어떤 위치 혹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변수를 이용해서 얘를 정의할 수 있느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정의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자유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로봇이다 하는 로봇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명령을 주면 그 명령에 따라 어떤 액션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봇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 그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런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협조 작업, 또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협조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이건 이제 용접 로봇의 어떤 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용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3D 산업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주고 이렇게 용접을 하면 돼 라고 로봇에게 그런 일을 시키면 로봇이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의 예를 한번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Co-Welder by Mechatronic. It's a collaborative welding robot. It cooperates with the human in a shared workspace. The Co-Welder is the world's first CE-approved collaborative welding robot. The Co-Welder can assist your production setup by welding simple workpieces of both small and large scale, allowing you to produce more while securing uniform and continuously high quality. The Co-Welder has no cameras, but relies on the user to set the welding path.
either physically or with the control panel. The co-welder also needs the welder to set the welding parameters. After the weld has been programmed and the welding parameters set, the configuration can be saved as a job. You can have a saved catalog of many jobs fitting your production. After a professional welder has specified a job, an untrained worker can easily take over production, freeing up time for the welder to do other tasks. Up to 255 jobs can be stored on the co-welder at a time, which means that one robot can potentially produce 255 different subjects. You can easily create your own fixtures to make sure that alignment stays the same between welds. The co-welder works by storing points in a sequence and then telling the robot at what speed it should move between these points. The welding machine settings then needs to be configured for this weld. This works for lines, angles and curves. You decide how the movement is going to be. To make sure the path is configured correctly, you can run a test. This helps to catch any problems before welding. The co-welder is capable of 360 degrees movement on all of its 6 axes. The co-welder is now ready to produce consistent welds with high speed and quality.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분리돼서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는 이런 협업 혹은 협조 로봇과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크게 기구부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어기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두 개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구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니플레이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매니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팔과 암과 이 손목으로 이루어진 저런 형태들을 우리는 매니플레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매니플레이터로 이렇게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만 할 수 있는 저런 형태의 로봇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플레이터가 있는 로봇 혹은 이동만 가능한 로봇, 그렇게 두 개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또 제어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그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다라고 얘기해서 티칭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걸 티칭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요 그림에 보면 보시면 밑에 이 조그만한 박스 형태대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티칭 펜던트, 교시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자동 모드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원격에서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그런 책상에서 직접 무엇인가 제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격 모드는 밑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떤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우리가 원격에서 우리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기구부와 제어기로 나눌 수가 있고, 기구부는 매니플레이터 혹은 이동 로봇, 그 다음에 제어 방법에 대해서는 수동, 자동, 원격 모드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은 기구부가 되어져 있어서 그런 기구부의 팔과 암,
암과 그런 손목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말단 장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단 장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엔드 이펙트라고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드 이펙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 이 로봇이 무엇인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엔드 이펙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엔드 이펙터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엔드 이펙터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림에서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동차를 도장을 할 때 엔드 이펙터에다가 페인트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고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리는 그런 도장 로봇. 오른쪽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사진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빨판 같은 것을 두고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은 경우는 그 용접 토치를 두고 용접을 할 때 쓰는 그런 용접 로봇.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의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휠을 움직이는 로봇. 또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리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들여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리퍼 형태대로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말단 장치가 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모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구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외부로부터 어떤 전원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원을 공급받아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로봇의 여러 가지 센서들. 그 다음에 제어기는 우리가 봤죠. 그래서 제어기에 어떤 그런 출력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세서, 처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어떤 우리가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한 제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니플레이터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니플레이터의 하드웨어는 크게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거 그림을 볼게요. 어떤 링크하고 링크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암과 암 사이를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조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모터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모터가 이렇게 구동을 한다거나 왼쪽으로 구동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구동할 때는 얘가 이 밑으로 반대로 구동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 액추에이터가 거기에 달려 있어서 그러한 구동기들이 우리가 달려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감속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힘과 제한된 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제한된 힘과 제한된 그런 속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고 싶으면 속도를 좀 빠르게 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힘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감속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속기의 대표적인 예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모닉 드라이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로봇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로봇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개론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수학은 최대한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을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그림에 우리가 왼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아까 조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조인트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달려 있는 것에 여러분들 보면 A1,
또 A2라고 얘기하는 길이의 그러한 암이 달려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모터에서 세타1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회전을 하고 두 번째 모터에서 세타2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회전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일 끝에 있는 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어떠한 끝부분이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끝점의 x, y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공식대로 x 이퀄 a1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a2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세타2 형태대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어요. x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y축에 대해서는 또 밑에 있는 공식과 같이 그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세타1하고 세타2, 즉 우리가 모터를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 끝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세타1, 세타2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로봇의 위치를 혹은 로봇의 자세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위치나 자세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의 변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우리가 자유도라는 것이 2라고 얘기하는 자유도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세타1, 세타2를 알면 우리가 x, y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유도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타1, 세타2를 우리가 알면 x, y의 좌표를 압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얘네들을 우리는 정기구학, forward kinematics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로봇의 위치로부터 로봇 말단부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정기구학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쓴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로봇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세타1, 세타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x, y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즉 x, y의 위치에 따라서 세타1, 세타2를 결정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기구학, inverse kinematics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치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는 움직임도 우리가 얻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손이 팔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게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면 어떻게 이 움직임은 뭐가 바뀌어요? 여기 있는 관절하고 여기 있는 관절의 각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각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끝단의 이런 속도들이 우리가 바뀌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요 각도와 요 각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로봇의 말단부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동력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요거의 각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속도에 어떤 각속도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역동력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좀 어렵게 말하면 자코비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구학과 동력학, 자코비안을 해석하는 것이 로봇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용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많은 그 로봇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산업용으로 로봇가 많이 쓰이는 예가 이렇게 용접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용접에 쓰일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용접 로봇에다가 용접할 수 있는 용접 토치를 달고 저런 용접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저런 로봇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 이제 용접 포지셔너라고 얘기하는데요. 360도 돌면서 우리가 용접을 잘 할 수 있게, 용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작업 영역을 우리가 결정해주는 그런 포지셔너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배 같은 것을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배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로봇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로봇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로봇 이동 장치들이 서로 다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제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로봇의 패스 플래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위치, 속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위치나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 펜던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펜던트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 시뮬레이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화면에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시뮬레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로봇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가상 공간 내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는 것이 로봇으로 들어가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이 이 로봇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직업으로서의 직업의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로봇이 왜 점점 중요해지는가, 로봇 산업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산업이라든지 사회와 접목이 돼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나타난 그 그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사람이 노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 노동이라는 것이 바로 로봇의 어원이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이 했던 것들을 기계가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우리 기계화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그런 기계가 작은 기계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대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대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보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것과 스마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엮여져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4가지 기술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계 혹은 기기 하나하나가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한 그러한 아이템, 그런 디바이스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기계 하나하나가 자기의 상태 혹은 현재의 상황들을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상황들을 끊임없이 그 네트워크에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게 되면 두 번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빅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무엇인가 분류를 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존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빅데이터로부터 그 결과들을 학습시키고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 분류된 것은 이런 분류가 나오면 이 분류인 것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그 결과와 어떤 행동 요령들을 우리가 다 추론해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었죠.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추론했을 때
실제 그 결과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행동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로봇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로봇을 행동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핵심 기술이 모여서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사회로 발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공장 자동화라는 것과 이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적용된 것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와는 무엇이 다른가? 공장 자동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측해서 데이터를 모집하면 그 모집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제어를 해서 어떤 한 사이클을 완성하고 그 사이클 완성한 것을 무한 반복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공장 자동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데이터의 수집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계측되는 그런 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연속된 데이터들만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다양한 각각의 어떤 기계로부터 얻어지는 센서로부터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이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행동 방식을 모색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미래 발전적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로봇을 이용해서 제어해서 한 사이클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어해서 계속 그걸 돌리면서 돌리는 동안에도 계속 데이터를 계측하고 인공지능이 추론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공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은 그러면 그런 스마트 팩토리, 즉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공장 자동화에 얻어진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그런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큰 컨베이어 벨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얻게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저장하는 장소를 우리는 클라우드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런 저장을 할 때 보안성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을 중요한 기술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되면 그런 걸로부터 그런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뭔가 가운데 컴퓨터 보이죠? 그런 컴퓨터에서 뭔가 인공지능으로 추론을 하게 되고 그런 인공지능으로 추론을 하게 된 그 결과들은 밑에 있는 로봇으로 보내져서 그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어해주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하고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로봇 기술도 동시에 발전을 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무선화되면서 5G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로봇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로봇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로봇이 실제 우리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물결 속에서 로봇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 로봇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개론들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